네, 안녕하세요. 세션 5 진행을 맡은 김현수입니다. 세션 5는 인천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반도 정세 분석이라든가 에너지, 북한 이탈 주민, 그린 데탕트, 또 생태환경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남북 협력의 비전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 이 도시 세션이라 부르는 세션은 향후에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된다면 어떠한 지역 개발, 인프라, 또 DMZ의 활용, 접경 지역의 활용 등 좀 물적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을 모색해본 자리입니다. 물론 지금 현 단계로는 이러한 교류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남북 교류가 좀 본격화된다면 가장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아마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보면 아마 이 지역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전체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황해 평화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 세션 5를 준비해 주신 인천도시공사 또 이승우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자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께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변화와 새로운 대외 경협의 수요란 타이틀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물출 교수님은 경남대학교에 계시면서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통일부 등 중앙부처에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이영선 교수님께서 인천의 미래상과 남북협력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선 교수님은 지역경제,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통일부의 경제특구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입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남북 교류가 가져올 변화, 특히 그 중에서 인천의 도시 미래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이물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한번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설명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외 경협 수요입니다.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북한이 대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기회가 도래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의 미래 비전과 실행 계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비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을 보다 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김정은 정권의 핵심 경제 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천시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계획이 결국 이제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이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물론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북한은 아주 최근에 이제 아주 어떻게 공식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이제 한번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수요와 지역 개발 관련된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현 단계 남북 협력 추진 방향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데올로기라는 측면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결국은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이제 이끌어가는 당 국가 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데올로기 없으면 북한은 사실은 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어떻든 북한은 이제 그 나름대로 상당히 뭐랄까요 주민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표 그 목적이 이제 결국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 사회주의 강국은 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경제는 결국은 경제입니다. 경제. 모든 게 사실은 이제 경제고 이 경제는 결국 인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구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도 결국 과거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이제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민생 경제를 제대로 이 개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한 게 앞으로 15년 안에 사회주의 강국을 세운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남들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년 단위로 도약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동 부유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 중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선불운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그 넓은 중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일부 지역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부유하게 만들어서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전체 도시 지역을 똑같이 이제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게 이제 원래 선불원의 이제 그 원칙인데 그 선불원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제 뭐 빈부 간 격차, 도시 간 격차, 뭐 농촌 간 또 산업 부분 간 격차, 뭐 다양한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이거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게 공동 부유입니다. 말 그대로 부를 아주 공평하게 골고루 중국 인민들에게 나누겠다고 해서 이제 공동 부유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핵심 그 토대는 결국은 지난 30년 동안의 개혁 개방을 통해서 축적된 그 GDP 결국은 그 생산성 그리고 GDP 그걸 토대로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북한이 그동안 그런 축적해놓은 그런 충분한 부가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자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부분이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핵심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고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축소하는 거고 공업과 농업 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거다.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지혜와 기술을 지금 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이 한편에서는 핵 미사일 무력을 계속 지금 증강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치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다. 그걸 위해서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결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니 뭐 북한이 지금 오랜 기간 지금 이제 고강도의 제재도 받고 있고
또 2020년부터 지금 아주 전무후무한 코로나라는 지금 전염병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비전과 경제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 이런 그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물론 그 목표 달성 수준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했으면 이 방향대로 일단 무조건 가야 됩니다. 당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 뭐 대외 관계도 안 좋고 또 코로나 상황도 여전히 지금 끝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시한 비전과 이 전략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게 이 당 결정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표에서 보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이제 이걸 위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코로나19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실상 국경을 봉쇄해 놓고 있죠. 그 국경을 봉쇄해 놓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대한 계획을 어떻게 그러면 달성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 자력갱생이 이전과 다른 자력갱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철저하게 과학기술에 의존한 자력갱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방대한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자신들이 어떤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는 건데 그 자신감이 결국은 과학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연 북한이 정말 이런 방대한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과학기술 수준이 높으냐, 이런 또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 발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좀 더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유감인데, 어떻든 북한은 지금 봉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쇄 상황에서도 공장을 가동하고 또 주민생활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원부자재, 중간 소재부터 해서 원료, 연료 이런 것들을 지금 나름대로 국산화라는 거 또는 재자원화라는 거, 이런 그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그 수요를 지금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5개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5개년 계획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 자력갱생을 지금 가장 강조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정비 보강 전략입니다. 이 정비 보강 전략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이 정비 보강을 짧게 요약하면 결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그 이전만 해도 북한이 시장화를 진전시키면서 공장 또는 협동 농장들의 자율성이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자율성이 많이 이렇게 부여되어 왔는데, 오히려 다시 지금은 중앙정부가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통제를 하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정비하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그 미국과 협상이 이제 쉽지 않다. 미국과 협상의 목표라는 게 결국은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서 대외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이라든지 또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하고 투자도 유치하고 관광도 개방하고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우리는 믿을 것은 자력갱생밖에 없다, 자급자족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내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동원하는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려고 해도 그런 대외적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내부 자원을 총동하는데, 그럼 내부 자원 어떻게 총동하느냐? 그거는 계획 경제를 다시 복원하는 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비 보강에서 결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복원하는데 이전보다는 훨씬 효율성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제 혁신도 하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을 최대한 지금 발전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국토관리와 도시경영 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환경입니다. 사실은 환경 분야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 녹화라든지 뭐 특히 이제 동서에 해안 건설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해안 연선을 해양국의 채무에 맞게 일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는 정리를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죠. 최고인민회의 때 동서해를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겠다. 운하를 건설한다는 그 아주 중요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 운하 건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잠깐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 정책하고 국가적으로 동서해 해안 건설을 통이 크게 내민다. 이 내용하고 지금 대운하 건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 특히 이제 인천시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해안을 어떻게 동서해 해안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인천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시군 발전이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이하가 농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 다음에 이제 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가 이제 뭐 농촌의 모든 농촌 경리의 이제 지방 농촌 경리의 중심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에도 작은 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군 발전이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지방 발전, 농촌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도시 간의 차이, 또 뭐 농촌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입의 차이, 소득의 차이, 뭐 GDP의 차이도 있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들을 보면 교육의 차이, 그러니까 교육 격차의 차이 해소, 또 정보 격차, 의료 격차,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격차를 해소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주목하는 거는 교육 격차, 보건 의료의 격차, 뭐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북한이 이제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2013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파격적인 개방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총 29개입니다. 29개의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이걸 지금 지정을 했죠. 물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다시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3년도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미 염두에 뒀고, 그 지역 균형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결국은 경제특구 또는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는 거다. 결국 중국 방식이죠. 중국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불원에서 공동부유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그 부를 골고루 분배하는 거,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게 결국은 경제특구, 경제개발구를 개방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이미 초과했죠.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리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이미 이런 사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지연 개발이고요. 뭐 삼지연 개발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건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휴양 도시 그리고 종합적인 어떤 건설 계획을 도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양구역, 살림집, 현대거리, 산업, 체육문화, 상업, 관광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농촌 살림집을 지금도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살림집입니다. 살림집 이게 이제 4배지 이상층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중평 남새 채소죠. 남새 온실 농장. 그래서 사계절 계속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온실 농장 건설 의도도 결국은 이제 인민사랑입니다. 인민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민생 개선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연포에 또 이런 대규모 온실 농장을 착공했고 10월 10일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또 선전하고 있고요. 또 주목이 될 사례가 김하군입니다. 우리 강원도인데요. 상당히 우리 국경하고 아주 가까운 도인데 여기가 이제 지방공업 공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이 샘플을 전 지방에 지금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고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축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새로운 수요가 뭐냐? 지금 북한은 민생 개선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시거지 문제 해결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살림집 건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공업 현대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전시장 운영을 지방에 지금 보급하고 있고요. 농업, 보건의료, 기관공업,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 여름마다 이제 홍수, 가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산업 발전, 특히 농업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 건설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 거점, 지방 신도시 개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그리고 온실 농장, 양묘장, 공항, 항만 개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남북 협력은 저는 이 UN SDG에 주목해야 된다. 이 SDG의 틀 내에서 인도적 협력, 개발 협력, 경제 협력 이런 단계별로 가야 된다. 그런 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북한의 이 그 자발적 이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 대외 협력 수요를 또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내용도 앞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제가 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제한된 발표 시간 때문에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자료를 앞으로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물주 교수님 감사합니다만 북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들, 균형발전 사업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시면서 현재 김정은 당국이 이 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아마 과학기술 기반의 자력갱생 정책을 펴나가는 아주 생생한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북한 연구자가 있지만 우리 이물주 교수님은 특히 매일매일 노동신문을 구독, 열독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북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자입니다. 이영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영성입니다. 저는 그 앞으로 인천에서 남북 협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그 국내외적인 위기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봤고요. 국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한번 나열해 봤는데 국제적인 이슈는 대략 한 10가지 정도 잡아봤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매우 특이한 시점입니다. 저게 10가지의 그 국제적인 위기 상황들이 동시에 분출이 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문, 우리 인생사에서도 드문 아마 시점일 것 같고요. 전쟁과 뭐 팬데믹 다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남북 협력을 구상을 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떠오르는데 한 번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인구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2050년쯤 되면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재 인구 5,200만 명에서 2,500만 명으로 네, 이영선 교수님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인천의 우려도 미래도시 많은데요. 발전을 위한 남북 이 협력 수백 방향 년 모색이라는 동안의 제목으로 세계적인 인구 준비해 변화를 보게 주셨습니다만, 되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결국 국가가 번영을 하고 어젯밤에 미래의 꿈과 어젯밤 희망이 있는 밤까지 곳에서는 인구가 좀 증가한 수상한 걸 볼 내용을 수가 있습니다. 반영하느라 예를 들어서 조금 착오가 1800년에 미국의 인구는 조선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됐지만 500만 명에서 지금 예, 3억 자료 받고 3천만 있는 동안에 명으로 몇 가지 감소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프랑스의 인구는 우리나라 1900년보다 2020년의 인구가 더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1700년부터 1900년까지는 정체돼 있었지만 남한의 성장과 번영에 더불어서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남한의 일구었던 번영과 성장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가 아마 존망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극복해야 되는 것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이른바 이제 최강대국과 떠오르는 신흥국가 간의 이 충돌 속에서 대략 25%만이 평화롭게 해결이 됐고 75%는 전쟁인 걸 치달았는데 핵심이 이익의 공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성장과 번영의 연장선상에서 더 난이도 높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그다음에 동북아 내에서의 강력한 이익 공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람 차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에 20세기나 19세기와 다른 21세기의 게임 체인저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갖다가 뽑아내고 얘기하면서 미래를 위한 현재 비즈니스의 담대한 재설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을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남북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인천에 적용한다고 하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인천이라는 지자체의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구상을 한다. 두 번째가 이제 람 차란이 제일 강조한 건데요. 21세기 게임 체인저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렇지만 10배, 100배, 1000배 커나갈 수 있는 시장을 상상했다는 건데 저희도 인천에서 출발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100배 규모의 미래 시장과 거기에 맞는 공유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적 토대를 지금서부터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뉴허브 도시로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는 구상을 같이 곁들여서 한다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산업과 여러 가지 도시개발과 관련돼서는 이 대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한의 번영에 꼭 필요하고 또 남한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꽃피우기 힘든 산업들 그러면서도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산업을 집중을 해서 인천만의 차별적인 생태계와 경험, 매력을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6가지 원칙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서부터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가져온다고 하면 동덕이 붕괴되기 전서부터 이미 동서독 간에는 동덕 지역 작센에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산업 협력을 이미 추진했었고 그 작센주가 지금 현재 유럽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전기 자동차 선도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이 이른바 대미 수출 특구를 만들어서 이 대미 수출 특구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해서 FTA를 체결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것을 미국한테 관세 없이 수출하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해주 개성, 그다음에 원산을 두고 남한 쪽에 이 북부 지역에서 아까 이물주 교수님께서 북한이 재생에너지라든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남한에서는 사실은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것, 수소 이런 것들이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0% 꽃피우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 해주 앞바다에서부터 DMZ 동쪽 끝까지 세계적인 알리백 벨트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제가 듣기로 아마 서울시 전체 전기력 사용량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리백이 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로 상당 부분 다 충족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현재 추계로는 자기 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5% 정도밖에 충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갭이 있는데 남한의 현재 정치적인 지형도 그다음에 지리적인 지형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가 않은데 남북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해주 개성 쪽에서 테슬라 같은 데가 들어와서 중국 공장을 이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중국에서 1억 원 들여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이 해주 개성 쪽에서 한다고 하면 절반의 가격으로, 그 다음에 원산에서 중국 업체들이 온다고 하면 역시 절반의 가격으로. 그래서 아마 이 해주 개성에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원산에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해서 일본, 유럽,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들이 실제 얼마 전에 연구진들이 갔던 보름도의 그 풍광인데요. 이런 풍광 속에서 스마트 관광, 휴양 스포츠, 또 역사 관광, 마이스, 뭐 스마트 물류 한다고 하면 이런 토대가 만들어졌을 때 진정으로 이런 지역들에서 금융 허브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 일강에서 나오고 있는 디지털 금융 허브와 관련돼서도 이런 꿈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갖춰보자는 것이 저희 말씀 되겠고, 인천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X축이 GDP 변화율이고 Y축이 총요소 생산성의 변화율인데 인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아쉬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다각도, 그러면서도 과감하고 새로운 완전한 재설계 속에서 남북한 간의 이익 공유 체계를 구축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 말씀의 핵심이 되겠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종사자 수와 GDP 증가율인데 연수구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희망적인 것은 요 오른편 끝에 웅진군에 보시게 되면 섬 지역에서 가구 수와 종사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좀 있지 않겠는가. 새롭게 새 바람을 넣는다고 하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야기들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인천에서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개발이 있었던 곳만 인구와 종사자 수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그래서 남북 협력의 구도 아래 새로운 재설계 속에서 남북의 이 공유 틀 속에서 새로운 개발 구상들을 인천의 그 온기가 퍼져 나가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산업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른편에는 의료, 의학,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한편 왼편에 정보통신업이라든가 금융, 보험 이런 것들은 좀 취약한 면이 있고요. 인천의 이제 각 구별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 8기의 왼편에 지금 그 뉴 홍콩 통한 뉴 글로벌 시티로의 발전이 나와 있고 제울포, 르네상스 얘기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인천의 구상에서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주로 패스트 팔로우까지는 남한의 그 여태까지 역사를 한번 쭉 정리했고요. 퍼스트 무버하고 파이오니어는 주로 인천과 관련돼서 구상을 담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출범한 2023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에너지, 모빌리티, 물류, 의료, 바이오를 남북 협력과 같이 연계해 가면서 이익 공유 메커니즘을 창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것이 되겠고, 그 후에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금의 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노력을 토대로 해서 인천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떠오르는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의 그 디지털 금융 허브 만드는 그 토론에 가서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었는데, 서울은 런던,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달리 이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떠오르기에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의 허브가 되려고 하면 항구와 공항과 무역 이 금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경우에는 항구와 공항과 무역을 통한 금융의 에너지 자체가 좀 취약한데, 인천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항구와 국제적인 공항, 그다음에 무역, 세관 이런 것들이 쫙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 단계에서 에너지, 모빌리티, 물류, 의료, 바이오를 인천의 몇 가지 희망적인 단서와 곁들여서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잘 살린다고 하면 지금 뉴 홍콩 허브와 뉴 홍콩 글로벌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목표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하고 시민의 편의성 개선하자는 거고요. 몇 가지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열해 본다고 하면 왼쪽부터 육지, 해양, 항공 산업이 동시에 모여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이 지금까지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게 있었는데 새롭게 한번 온기를 불어넣자는 말씀이 되겠고, 더불어서 인천공항과 운수업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들을 향후에 디지털 금융과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물류 같은 걸로 이어나가 보자는 거가 되겠고요. 맨편에 아까 육지 해양 빠뜨렸습니다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친환경 스마트 선박, 항공 모빌리티, 혁신적인 R&D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통일부에서도 이 인천 북쪽에 있는 해주 지역에 대해서 미래의 남북 협력 특구 구상할 때 이것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같이 고안을 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아까 이 바다 풍광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이 서울 쪽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의 역사 자원이 많은 반면에 인천의 경우에는 제물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근대,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의 역사 문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컨슈머 익스피리언스가 될 것 같고, 한류 열풍과 연결시킨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아마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있고 육상, 해상 모두 가능한 상태에서 여기서 일정 부분 신재생 에너지의 벨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인천과 해주에서 출발하는 알리백 벨트가 동쪽 끝으로 갔을 때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롯데도 뛰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마침 이제 약간의 얘기가 된다고 하면 비핵 관련된 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 테마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 전기차, 스마트 농기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남북한 간의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토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실제 공간 구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인천 안에서 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자구역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단절된 생활권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력한 핵심의 거점이 없는 상황이 있고 지역 간의 격차가 심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북 협력과 연계시킨다고 하면 하나의 일관된 관통할 수 있는 지역 개발 구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경관, 콘텐츠, 다양성, 첨단 기술, 그다음에 재미있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때 인천이 가지고 있던 자연과 도시, 산과 평야, 바다, 뭐 고대, 중세, 근대 역사를 갖다가 다 아우르는, 그러면서 내륙에서는 제물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해양 쪽은 이제 영종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이 되겠고요. 아마 좀 너무 거대한 담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는데요. 송도하고 청라, 영종에 대한 구상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있을 때 제가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그 허황된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 그 아파트 공급되는 게 다 미분양 되면 다 쫄딱 망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지나서 제가 오늘 버스 안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인천의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총조도 생산성도 그렇고 GRDP도 그렇고, 근데 1990년대 후반에 그 허황되고 황당하다고 했던 그 인천 경제자구의 송도, 그다음에 청라, 영종, 그다음에 국제공항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진전이 안 됐다고 하면, 그나마 그것도 안 됐다고 하면 인천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 아마 북한도 관심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래서 차세대 인프라, 에너지 협력, 그다음에 이제 의료 협력, 식량 협력 이런 것들 속에서 서울,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북부, 경기 남부랑 차별화된 몇 가지 이제 산업 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짜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왕이면 좀 이렇게 동북아 차원에서 우리의 이게 어떤 그 경제의 활력의 에너지를 갖다가 좀 펼쳐 나가자는 취지에서 구상한 거 되겠고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하고 하이퍼루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이퍼루프를 갖다가 건설했을 때 아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일정 부분 뭐 저도 제안했었는데 새만금에다 하이퍼루프 테스트 배도 설치한 것도 있고 부산에도 한 게 있는데 하이퍼루프를 우리나라에 깔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들 수 있는 게 인천 바다를 따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부터 목포를 따라서 여수로 돌아서 부산으로 가는 것이 최단 가장 적은 경비를 드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구상을 한번 해봅니다. 하이퍼루프의 건설비가 GTX의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전체 지금 다 GTX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광역적으로 펼쳐난다고 하면 출발점 자체를 갖다가 서울에서부터 이제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부터 목포, 여수, 부산으로 가야 될 텐데 인천에서 일단 지형지세상으로 영종도에서부터 강화도로 대략 한 12km 갖다가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새만금에서도 테스트 배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영종도에서부터 이 기본적으로 이 단단한 그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TX의 3분의 1 비용으로 먼저 해서 테스트 배드를 한번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성모도 보름도까지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다고 하면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 신기술에 대한 뭐 테스트 배드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저기 산동반도로도 연결해 보고 그다음에 북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뭐 간단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건 한번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한번 뭐 이 동북아의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상과 더불어서 물적 토대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고 새만금 부산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사막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많이 가지고 있고 또 GTX의 건설비가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뭐 새만금도 의미가 있고 부산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제적인 관문인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어떤 한류 바람도 생각을 했을 때 그다음에 아까 갔던 보름도의 멋진 풍광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테스트 배드를 만들어 온다고 하면 해주 그다음에 이거 거쳐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가지 산업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곁들여서 강력한 남북한 간의 또 동북아 사이에서의 이익 공유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협력 가능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스마트팜이라든가 원격 의료 콘텐츠 같은 거 생각해 봤고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들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남한에서 생산한 것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딘가 한다고 하면 원격 의료 우리가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의료 인도적 차원에서의 삼성 바이오 이런 데서 만든 의약품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농작물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북한 쪽에 줄 수 있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AR, VR, 메타버스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뭐 위태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밑바탕이 되는 그림에 만약에 북한 쪽에서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값어치를 현금은 금지돼 있지만 농작물과 또 의약품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 관련된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원격으로 관련된 데이터도 확보를 하고 콘텐츠와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여러분들 그 북한 쪽에서 라이온킹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협업의 여지가 많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인도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초보적이나마 기술을 확보를 하고 물적 토대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 차란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100배 시장을 꿈꿔가면서 우리가 완전한 재설계를 한번 꿈꿔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일정 부분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아마 되겠어?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허황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떠오르신다고 하면 1990년대 후반에 그 허허벌판의 어떤 송도, 영종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불과 2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던 것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논의가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선 교수님. 발표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남북한 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를 통해서 인천의 국제적 도시 위상을 올리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모빌리티, 물류, 의료, 바이오 산업 촉진을 통해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자.
지금 이영승 교수님은 국토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그 연구 용역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바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하이퍼루프의 테스트베드로서 지금 새만금과 함께 인천 강화도 영종도를 한번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네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지정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세 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세영 인천도시공사의 미래도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아마 인천도시공사에서 처음으로 미래 준비를 위해서 도시연구소를 만드셨고 그 소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북한의 인프라 구상, 한반도 인프라 구상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고 최고의 전문가시죠. 공학 한림은 일반 회원이시고 북한연구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서울시립대학교 오명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스마트시티학과 주임 교수시기도 하고 통일부의 여러 가지 DMZ 활용이라든가 경제 특구 구상에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윤세영 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6, 7분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IH 인천도시공사 미래도시연구소 소장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참여하는 저희 황해 평화포럼입니다. 내외부가 사실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래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 인천에서는 꿋꿋하게 네 번째 황해 평화포럼을 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포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탈북민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 세션 5는 굉장히 인천에 집약되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도시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번 저희 세션 5는 인천도시공사가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황해평화포럼에 등장하는 학술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그런 자리라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귀한 자리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이신 대한국토도시학회와 함께 이런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거에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신 전문가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전문가들은 사실은 전국구로 그 통일 관련된 것들이나 남부형에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천에 모시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인천 현황을 좀 제가 간략하게 특히 도시 분야에 맞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남북구로 협력 사업 관련 준비를 해온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도에 협력 조례를 처음 만들고 2018년도에는 평화도시 조례라는 굉장히 선진적인 조례를 먼저 만들었었고요. 2020년도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도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21년도에 평화도시 기본계획, 2020년도 올해 상반기죠. 서해평화지대 조성 전략이라는 굉장히 좀 발빠르게 하는 것들을 매년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들은 민선 8기에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화 옹진, 그러니까 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협력 겁점을 만든다는 그런 정책까지 앞으로 방향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천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 다만 이 사업들이 굉장히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인문학적이고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천이 어떤 기반들이나 활동에 대한 어떤 포텐셜이 있으시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드웨어 부분, 특히 도시 부분, 그런 부분의 협력 사업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미에서 이번 세션을 저희가 인천연구원하고 협업해서 만들게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 IH 인천도시공사는 시 산하기관이고 정책 수행하면서 주택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도시 그리고 부동산 자산관리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도시 주택 부동산 관련한 전문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이제 미래도시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오늘 이 포럼의 제목대로 지속가능한
지속 가능한 어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을 위한 인천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세션을 만들었었고요. 이 세션에 이 전문가들을 모신 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인천 도시라는 측면을 남북협력자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인천은 두 방향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초신 발표하신 그런 발제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서 발표한 미래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어떤 총알을 저희한테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총알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경제특구나 경제개발특구도 물론 있거니와 그리고 저에게 약간 생소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것들을 인천에 처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게 살림집 같은 것들 그리고 온실농장이나 축산기지처럼 1차 산업, 우리에게 좀 생소한 부분이죠. 1차 산업을 현대화함으로 해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북한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현재 북한이 당면한 니즈, 그러니까 SDG라든지 NDC 관련한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직접적인 어떤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인천이 도시 차원에서라든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모델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뒤에 있는 이영선 교수님 말씀하신 발표랑 공통점은 두 분 다 역시나 인천이 해안 그리고 섬 이런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두 분 전문가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바깥에서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인천의 포텐셜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한 부분에 저희가 무게가 이영선 교수님 발표해 주신 건데요. 이영선 교수님 발제에 굉장히 새로웠던 부분이 이제까지 안 나왔던 경제적 관점, 산업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의 발제, 이제 앞전 모든 발제들도 그랬지만 인천 현황을 분석해 주신 분은 사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인천의 산업형을 분석을 해주시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새로운 이익 공유라든지 사자 사업 같은 협력 사업 같은 약간 지금보다 아까 계속 20년 후라고 말씀하신 미래적인 어떤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셨고요. 특히 지금 민선 8개에 나오는 주요 정책들과 연계해서 2022년, 2023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저희한테 거치게나마 놔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다 그린대탕토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산업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의 정책과 연결하고 지금 정부의 그린대탕트 관련한 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마련을 해주셨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가진 섬과 해안을 바탕으로 그냥 협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 친환경, 그다음에 산업, 신에너지, 스마트 같은 특히 저희 IH 인천도시공사가 그래도 강점이 있는 부분 인천이 강점이 있는 부분을 디딤돌 삼아서 레버리지 삼아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에게 큰 어떤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저희 인천이 도시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 IH 인천도시공사가 앞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평화도시 인천 그리고 평화도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착수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포럼에 참여를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천천히 해도 좋고 뭐 사실은 차근차근 준비해도 좋지만 외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IH 인천도시공사가 두 분의 발제와 우리 구도도시학회의 어떤 인사이트에 맞춰서 앞으로 인천시 정책 그리고 인천일과 협업을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세영 소장님, 해안, 섬, 재생에너지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남북 교류에 를 촉진하자. 이것이 인천의 도시 위상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사회자가 나중에 요약하려고 했는데 다 정말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오후 세션 준비하는 또 실무 책임을 맡아서 고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H 미래도시연구소 윤세영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이상준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준입니다. 오늘 그 이 황해 평화 포럼의 전체적인 세션들이 관통되는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마 생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적절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이번 포럼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것은 아마 남북 관계가 또 상당 부분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인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는 측면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전 생태 환경의 이슈가 왜 중요한가를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팬데믹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그 약간 좀 완화되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예전 일상을 찾는 건 중요하죠. 근데 예전의 방식, 예전에 우리가 살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그것을 다시 찾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는 더 큰 놈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팬데믹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 앞으로 살아갈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제2, 제3의 팬데믹, 더 큰 팬데믹이 저는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태 환경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그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러한 방식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지 남북 협력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지속 가능한 선순환 발전이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를 한번 우리가 그 깊이 생각해서 접근해야겠다. 우리가 과거에 지난 20여 년 동안의 남북 경협 과정에서 해왔던 남북 경협의 중요한 그 어떤 그 논거는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북한의 지하자원, 우리의 자본과 기술 결합,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용성 교수님도 이제 그런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술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이물출 교수님도 SDG를 중심으로 한 좀 근본적인 좀 변화 이슈의, 남북 협력의 이슈의 그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런 그 환경과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남북 협력의 그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지역의 철도 개발, 도로 개발, 뭐 주택 개발, 산업단지 개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물적인 토대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내다볼 때 그 여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그 독일에서 그 폭스바겐에서 그 전기차를 SUV를 수입했는데, 그 차가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구동독의 작센 지방에서 만들어졌어요. 아까 이용성 교수님이 작센 지방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통일된 지 30년 만에 구동독의 그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던 그 즈비카우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첨단 그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쉽다. 저는 개성공단 20년 지났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중단되지 않고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됐다면은 아마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아마 전기 자동차를 우리는 지금쯤이면 우리가 아마 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여튼간에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발전의 이런 패러다임 바꾸고, 우리가 환경과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한 그러한 새로운 남북 협력의 과제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남북 협력 과제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저성장 시대에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좀 찾자. 저는 우리가 과거에 뭐 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뭐 커다란 그 우리가 그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하는 그 거대한 이런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남북 관계 이런 지속 가능한 이런 발전의 선순환이라는 구도에서 보게 되면 작지만은
작지만 하나의 그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성과, 이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가 그런 작은 성과, 작은 협력의 과제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고, 저는 기후 변화라든지 팬데믹과 관련된 남북 간의 자그마한 그 협력의 과제들부터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 평화 벨트라는 측면에서 우리 남북 접경 경제력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남북 협력에 관련돼서 그동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경기특구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과거 방식의 그런 그 토목 사업 중심의 그런 특구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더 그 보존하고 살리고 이것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접목된 그러한 특구 개발, 아마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 발전 특구라는 그런 이슈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새로운 신냉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협력의 이런 고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SDG라는, 아까 우리 이물철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SDG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의 연대, 이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해나가야 될 것이고, 아마 이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송도에도 아마 이 환경 관련한 국제 여러 가지 그 기관들도 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이 이런 환경 관련 이슈들을 좀 선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그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 기술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거 한 4, 5년 전에 그 금강산 개발 관련해서 한번 세미나 가보니까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게 그 오폐수 처리 정화 시설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딸리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시 인프라 경험 중에서도 그 환경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우리 인천시에서도 한번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도 아주 정말 인상적인 발제입니다만, 토론하신 분들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십니다. 과거에 우리 남북 교류의 프레임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자원, 그 다음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서 공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 그걸 벗어나서 코로나 이후에는 환경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남북 교류를 시작하고, 특히 환경 기술이라는 거, 이것이 북한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SDG 생명평화 벨트, 그 전에는 다소 좀 공허하게 들렸던 건데 이상준 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쓱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아주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우명재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재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저는 다 동의하고 오늘 또 새로운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이물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처음 또 접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공동부유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북한식 균형 발전이 되게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정보 격차를 이제 시군 단위에서 해결하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교육, 의료, 정보 격차 해소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각 시군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균형 발전에서 그런 공간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또 보여주셨던 특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내에서 좀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성장하려면은 사실 얘네들끼리 네트워크가 좀 강하게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작은 공간 단위에서의 그 시군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 큰 공간 차원에서의 공간 전략과 네트워크 전략이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영성 교수님 자료도 또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도면에서 보면 저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제한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오늘 그 공간적 그 범위가 인천이긴 하지만 인천하고 부산은 상당히 좋을 텐데 나머지 내륙 지역은 쇠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균형 발전을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역행하는 그래서 그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나중에 내륙도 다 연결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 주제로 들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천 차원에서 남북 협력 사업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천이 입지하고 있는 공간적 지리적 위상, 한반도의 메가리전에서 되게 핵심적인 지역이죠. 이 수도권이라는 게 그리고 서울 평양 메가리전에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접경 지역이 될 텐데 이 접경 지역에 대한 비전이랑 구상이 좀 전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제시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그런 노력들을 했었는데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물론 이제 북한의 그 남북 관계에 의해서 그런 결과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우리 국토 차원에서의 공간적인 변화라든가 파괴 효과는 뭐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라든가 추진 전략은 뭐가 있을 수 있고 요게 이제 시민들이 공감대가 돼야 뭐 이렇게 매 정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접경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접경 지역 그 발전 종합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쪽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북한 쪽의 공간적인 그쪽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으로 남북한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접경 지역에 대한 이런 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접경 지역 중에서도 지금 서부권이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서울 평양 메가리전 한반도 메가리전에서의 사실 관문적인 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요 메가리전에서 가장 큰 코어인 수도권의 배후 가장 큰 또 배후 도시입니다. 인천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게 남북 교류가 되게 활성화됐을 때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우리가 수도권 차원에서 서울과 인천 아까 이영선 교수님 금융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역할 분담이 이제 뭐가 될 것인지 좀 같이 좀 그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상준 박사님 말씀하신 그 친환경 기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한강 하구 지역은 생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한강 하구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런 특구라든가 협력지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먼저 그 큰 접경 지역 또 그 넘어서 이제 그 메가리전 차원에서 그런 비전들이 제시된 다음에 좀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협력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게 공간적인 협력 사업하고 비공간적인 협력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북한에서는 그 단발적인 그런 문화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현 상황에서 우리가 특구를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사회 문화 교류 사업 이런 게 이제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공간적인 그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모출 교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SDG 내에서 그런 인도적인 협력 사업 그리고 이영선 교수님이 제시하셨던 그 스마트 기술과 연계된 인도적인 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의 그 정책 방향과도 지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단기적으로는 그 고려를 하되 그 공간적인 협력 사업에서는 여러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좀 단계별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인천 안에서의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요 한강 하구 지역의 그 지역 발전 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남북 그 교류가 이 더디게 진전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 인천 안에서의 좀 낙후된 지역들을 타겟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제안해서 그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관련 특구라든가 협력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 인천의 이제 남측 측면에서 요 그 강화라든가 뭐 교동도라든가 이런 그 공간에서 우선적으로 조성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가 큰 그림은 남북 교류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지역 그 개발 사업이죠. 그 균형 발전을 위한 그렇게 그 접근도 가능하다. 단 여기서 그 인천뿐만 아니라 파주라든가 되게 다양한 요 수도권 안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또 중앙 정부가 여러 특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라든가 중앙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민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은 저희 학계에서도 이 대도시권 연구 전문가세요. 그래서 오늘 제안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도시권 전략, 공간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퍼튜브가 좋긴 한데 해안가 따라가다 보면 내륙이 쇠퇴하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영선 교수님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공간 전략에 따라 한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 교류를 하면 사실은 늘 그 파주 문산 경부축 서울 평양축 중심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이외에는 철원 고성이라는 남북 간선축 중심으로 제한이 되어 왔는데 이제 환경과 기술 어떤 생태 평화 벨트가 중요시되면서 한강 하구 인천 접경 지역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공간 전략으로도 접경 지역 계획이라든가에 좀 담아지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제안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저희 지명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나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우 사장님 뭐 한 말씀. 앞에 지금 인천 도시공사 이승우 사장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자리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보다는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진행을 시키는 일들을 하는 쪽으로 전문화가 돼 있는 보니까 이제 인천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끝나면은 오늘 이렇게 거론이 됐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IH에서 연구 과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천이 그 교류 협력에 가장 그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우리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곳이고 누구보다도 이 남북 교류의 중요한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제가 오랫동안 살아봤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체감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은 인천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 거에 비해서 정작 인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시공사의 본부장으로 오면서 이제 인천학계 그
북한연구센터장을 맡으면서 혼자서 남북 교류 시대에 인천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뭐 이런 발제들을 하면서 또 네트워크를 가졌고 지금도 이제 도시공사에 와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미래도시 연구소를 만들어서 금년도부터 황해 포럼에 처음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금 현재 5명의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또 매년 한 학기 한 명씩 지금 북한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인적 자원과 연구에 대한 어떤 시스템과 하드웨어가 지금 구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더 풍부하고 실천적인 과제로서 접근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저도 관심 있게 본 게 하이퍼루프예요. 하이퍼루프 쪽의 노선 그리고 저는 이제 백령도에 대해서 많은 그 공항도 만들고 공항은 뭐 확정돼서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백령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만과 또 물류와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객도 뭐 이제 담당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중국, 북한 쪽으로 연결이 되기 좋은 하나의 그 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하이퍼루프도 백년도 쪽으로 빠져나온 거를 봤고 또 지금 저희들이 서해 5도에 나와 있는 저 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년도에 168개 섬에서 1단계로 서해 5도를 먼저 엔지니어 측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질문을 한다는 것보다 이제 그 우리 발제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도시공사라고 하는 그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연구들이 저희들 과제하고 연결이 돼서 내년엔 더 발전된 과제로서 토론과 연구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승호 사장님 그 전에 LH에 계실 때 낮은 선봉 사업을 직접 주도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남북 교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 인천 학회도 만드셨고 또 얼마 전에는 이렇게 광일연 전문가들과 함께 교동도 보름도를 직접 답사를 하면서 인천공사에서 조성한 평화공원 또 한번 저희가 직접 탐방할 기회가 있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론자 발제자 말씀을 들었고요.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두 분 발제자께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질의와 궁금함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실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 토론자분들이 아주 좋은 이렇게 제가 좀 더 이렇게 보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있어서 뭐 그 질문에 대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참 없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우리 이영선 교수님 발제문도 또 지켜보고 또 우리 또 이승우 사장님 말씀 또 윤세영 실장님 말씀 이래 고루고루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뭐 다른 도시의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자문위원도 오래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을 때 인천이 보다 좀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랄까 뭐 이런 게 훨씬 많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들어서 사실 이제 북한을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이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제 그 연구 경력이 좀 짧으면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가는 방향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협력 그 방향대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정치 군사적인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경제적 측면만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아쉬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서해 지금 뭐 섬들 또 북한 지역을 지금 보고 있지만 북한에서 황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게 이제 최대 곡창지대이기도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북한은 이제 해운 산업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해운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지형적으로 자기들이 볼 때 이제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이제 북한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개성공단도 개성이 원래 이제 뭐 현대아산이라 할까 또 북한 쪽에서 원래 개성을 개발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해주를 개발하려고 했거든요. 해주가 원래 남북 최초의 경제 특구로서 논의가 많이 되었고 실제로 현장 답사도 그 관련되는 분들이 가서 봤고 보니까 해주가 훨씬 또 물류라든지 뭐 또 해운 산업과 연계시키고 또 중국과 연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어떻든 인천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과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미래 그러니까 인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지역으로서 좀 더 주목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 교수님 오늘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주셔서 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몇 가지 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물주 교수님 그 말씀하신 뒷부분에서 아주 저는 사실은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생각에 좋은 소재들이 있어서 풍부하게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윤세영 소장님, 또 이상준 박사님, 또 우명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준 박사님 특히 이제 생태환경 강조하신 게 아마도 저희 구상들이 일정 부분 또 환경 파괴적인 토목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는가라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 면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 친환경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발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스마트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농업에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그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실제로 그 이 서해 이 섬 가운데서 한다고 하면 진짜 네트 제로에 그러면서도 고부 가치에 그러면서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고요. 우명재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주 그 돋보이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명재 교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좀 마음속에서 좀 아주 반가운 웃음이 좀 지어졌는데 일정 부분 우리 우명재 교수님 저희 같은 연구진이어서 말씀하신 것들은 우명재 교수님의 연구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2달 전서부터 사실은 이 과제 할 때부터 이제 물적 토대에 대해서는 하이퍼루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명재 교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현재 이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저희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지역의 산업 공간적인 분업 구조가 바다 쪽이 쇠락하고 이 내륙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요. 이 바다에 있었던 전통적인 중화업,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상당 부분 다 내륙으로 빨려 들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이퍼루프 같은 것들이 해안선 따라서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이 현재 그 지역
불균형 심화 추세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퍼루프 이 노선에 대해서는 몇 해 전 건설기술연구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할 것은 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하는 다 디테일하게 다룰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영종도에서 강화도, 그다음에 이제 보름도로 이어지는 그 지역도 한번 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도 아마 저희가 해수욕장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지도 다 검토해봤는데 산도 멋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름도 갔더니 그 이 원시 자연의 형태로 남아 있는 자연 생태계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와 같은 식의 그 익스트림 스포츠도 가능하고 짜릿함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지털 금융 허브의 괜히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토대로 해서 인천에 지금 안고 있는 제몰포라든가 뭐 기존에 또 풍부한 역사적인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력한 지역들에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몇 가지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검토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연구 진행되면서 하이퍼루프뿐만 아니라 제반에 뭐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 강화도로는 하이퍼루프로 깔고 영종도에서 제몰포 쪽으로는 이제 UAM 뭐 있는,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이 디지털 금융의 허브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검토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추후 더 보완해가면서 또 인천도시공사의 연구소 측과도 긴밀하게 앞으로 더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심지어 민선 8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상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승 교수님 아주 뭐 마지막 멘트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제가 한 분 저 플로어에서 한번 네 마이크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포럼에 참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 북한 이탈 주민이고요. 제가 이거 인천 생태계에 대한 포럼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천은 우리 남한에서 볼 때 인천은 여기는 말 그대로 군사하는 아니잖아요. 군사적으로 뭐가 배치되었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항해도 쪽을 보게 되면 전문 군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게 달 군사한가 아니면 이거 그린 그란텐트로 그냥 가는 것인가? 저는 이것만은 좀 쉽게 알고 싶은데요. 네. 생태를 하는 건데 달 군사하러 가는 건가 아니면 그린 그란텐트로 그냥 가는 것인가? 그것만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이월수 교수님께서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달 군사라는 그 의미는 어떤 그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달 군사는 저희가 개성공단을 할 때도 북한에서 거기 개성공단이 군사 지역이었잖아요. 개성공단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먼저 거기에 있는 군단을 다 철수시키고 대담하게 철수시키고 개성공단을 거기다 건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서해지구는 저기는 북한에서 알짜 골짜 군사지역이거든요. 저기를 통과해서 평양으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매우 중심적으로 저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 말 그대로 저기 서해 전 지역은 저희는 군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린 탕테라고 해서 생태 지역을 저길래 해서 협력을 해서 평화적인 그런 경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그 개성공단에서처럼 탈군사가 먼저 들어가는 협력인가, 아니면 그 상태에서 저리 그린 덴탕트를 형성하면서 가는 것인지 이것만 알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서해 NLL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곳이잖아요. 저쪽이, 그죠? 그러니까 더 협력의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서해 바다를 이제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그래서 서해 평화 특별 협력지대
서해를 평화와 협력의 지도로 특별한 지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그때 합의했잖아요, 그죠? 그 합의한 전제는 여기에 이제 군사적 긴장을 아주 크게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군사 지역이지만 이쪽을 산업 평화 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고 북한도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남북한의 이게 그 대결이라는 게 쉽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계속 갈등하고 막 그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예를 들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를 어떤 식으로 다시 그 부활시켜서 협력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군사 분야에서 협력이 안 돼서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북한이 이제 어제 밤에 또 새벽에 도발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9.19 그 남북 군사 합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 9.19 남북 합의 내용의 핵심도 그 내용의 전문에 보시면요, 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는 그런 합의가 있어요. 남북한 다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런 배경 아래 우리가 이제 어떻든 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천시와 북한 항해도 간의 협력은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남북한 중앙정부가 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서해 바다를 좀 더 교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자. 이제 그런 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실행되는 단계가 되면, 그죠? 단계가 되면 이 황해도가 아무래도 기존의 성격하고는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군사 기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바꿔 개성공단으로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를 단계적으로 시켜 나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린 대탕트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말은 좋은데, 그죠? 말은 좋은데 뭐 환경 협력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달성하는 이런 게 좋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자기들이 군사적 이익을 양보하면서까지 할 수 있을 만한 큰 이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게는 안 보잖아요, 그죠? 그게 큰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린 대탕트는, 그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린 대탕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그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 사업으로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90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내실 있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사회를 보다 보면 어떤 경우는 발제하는 분이나 토론하는 분이나 뭔 얘기를 하는지 잘 그렇게 진행하는 세미나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셨다시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분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안, 섬, 재생에너지 이것을 모티브로 하는 남북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천의 남북 교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천 도시를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개성공단과 경제특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저임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내자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구나. 환경과 기술,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새로운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전 오늘 또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남북 교류, 세계 생태평화 공원 뭐 등등 하다 보면 전부 문산 중심이었습니다. 파주 문산. 그다음에 철원, 고성. 그러니까 경의축, 경원축, 동해축 이 올라가는 간선교통망 중심이었는데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생태평화 벨트라는 새로운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을 열고 아마 이 서해안, 인천의 접경 지역이 새롭게 남북 교류의 축으로 조망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뭐 90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내실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황해 평화 포럼의 제5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